이 영상을 시작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 녹음은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3년 전 제가 몰래 녹음기를 틀어놓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할머니는 녹음되는 줄 모르셨어요. 그냥 손녀가 궁금해하니까 천천히 때론 웃으시면서 때론 눈물 글썽이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녹음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그 시절 할머니도 저처럼 어리고 예쁜 꿈 많은 20살이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세상 모든 어르신들께 바칩니다. 당신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육성 그대로 여기에 옮깁니다. 나는 1932년에 태어났어. 경상남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울음소리를 제대로 못 냈다고 했어. 산파 할머니가 애가 숨이 약하네. 이거 살기 힘들겠어 그랬대.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품에 꼭 안으시면서 이 애는 살아. 꼭 살 거야 그러셨대. 그래서 나는 살았어.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태어난 세상은 일제시대였어. 나라가 없었어. 우리나라가 없었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원래 땅이 좀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다 빼앗아갔어. 토지 수탈이라고 하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소작농이 됐어. 남의 땅 빌려서 농사짓고 절반은 주인한테 바치고 그렇게 사셨어.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허리가 구부러져 계셨어. 들에서 일하시다가 저녁에 집에 오시면 허리를 못 펴시고 이렇게 절뚝절뚝 걸어오셨어.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 근데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저녁 먹고 나면 나를 불러서 몰래 글을 가르쳐 주셨어. 순덕아 아버지가 나지막하게 부르시면 나는 아버지 옆에 가서 앉았지. 너는 꼭 글 배워야 한다. 모르면 당한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야. 그때는 한글 가르치는 것도 일본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 일이었거든. 조선말 쓰면 안 되고 일본말만 써야 했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고집을 안 꺾으셨어.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 들키면 끌려가는 건데 그래도 딸한테 글을 가르쳐 주셨잖아. 내가 10살 되던 해 우리 오빠 춘식이가 징용에 끌려갔어. 20살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본 순사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오빠를 트럭에 실어갔어. 오빠가 떠나면서 나한테 웃었어. 금방 올게 순덕아.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어. 오빠는 남쪽 어딘가 탄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소식만 왔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가 사흘을 우셨어.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그냥 오빠 사진 들고 우셨어.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죽음이 뭔지. 10살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그날 밤에 나한테 그러셨어. 목소리가 떨리면서 순덕아 울지 마. 우리가 울면 일본 놈들이 좋아한다. 근데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는 거야. 나는 아버지도 우시고 싶은데 참으신다는 걸 알았어.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서 울었어. 오빠가 좋아하던 아리랑 노래를 속으로 부르면서.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보릿고개가 왔어. 겨울 내내 먹던 게 다 떨어지는 거지. 봄에 보리 수확하기 전까지 먹을 게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들에 나가서 쑥을 뜯어다가 죽을 쑤셨어. 나도 동생들 데리고 나가서 냉이, 달래, 민들레 뭐든지 캤어. 우리 막내 동생 영숙이는 그때 5살밖에 안 됐는데 배를 움켜쥐고 울었어. 언니 배고파. 나는 내 몫을 동생한테 떼어줬어. 언니는 안 고파. 거짓말이었어. 나도 엄청 배고팠거든. 14살 소녀의 배는 맨날 꼬르륵거렸어. 1943년도에는 더 심해졌어. 일본 놈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는 거야. 공출이라고 쌀을 다 빼앗아갔어. 우리 아버지가 몰래 헛간에 쌀 한 가마니를 숨겼다가 순사한테 걸렸어. 아버지가 얼마나 맞았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등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 이놈들 아버지가 이를 갈면서 그러셨어. 나는 그날 밤 아버지 등에 약을 발라드리면서 속으로 맹세했어. 나는 꼭 이겨낼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13살 소녀의 맹세였어. 우리 동네 언니 복순이는 정신대에 끌려갔어. 21살의 예쁜 얼굴이었는데 복순이 엄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거 봤어. 내 딸 어디로 간 거야? 내 딸 돌려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려. 나도 이제 13살이었어. 위험한 나이였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머리를 짧게 잘랐어. 남자 옷을 입히고 순철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름도 성별도 숨겨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 1945년 8월 드디어 해방이 왔어. 동네 어른들이 외놈들이 졌다 하면서 만세를 불렀어. 나도 따라서 만세를 불렀는데 근데 기쁘면서도 슬픈 거야. 우리 오빠는 안 돌아온다는 걸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태극기를 들고 오셨어. 춘씨가 봤니? 우리가 이겼다. 내가 못 본 이날을. 그날 밤 온 마을이 울고 웃었어.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그런 밤이었어. 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해방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세상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좌니우니 빨갱이니 반동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어. 어제까지 같이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됐어. 우리 동네 총각 민호가 어느 날 인민위원회라는 완장을 차고 나타났어. 이 마을에 친일파가 있다. 토지를 나눠야 한다. 소리 지르고 다녔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농사만 지으셨어.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그냥 농사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중립을 허락하지 않았어. 1946년 봄 내가 15살 됐을 때 얼굴에 살이 좀 붓고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 우리 동네 청년 정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 정호는 우리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었는데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면사무소에서 일했어. 어느 날 정호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순드가 너 나중에 크면 나랑 말을 못 잇는 거야. 나도 얼굴이 빨개졌어. 근데 곧 현실로 돌아왔지. 결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해 가을에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어. 빨갱이를 잡는다면서 젊은 남자들을 마구 끌고 갔어. 정호도 그때 잡혀갔어. 나는 정호가 트럭에 실려가는 거 봤어. 순드가 기다려줘. 정호가 소리쳤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정호는 안 돌아왔어. 어디 산속에서 총 맞아 죽었다는 소문만 들렸어. 나는 그때 처음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는데 아팠어. 근데 나는 울지 않았어. 울 시간도 없었거든. 1947년에 우리 막내 동생 영숙이가 장티푸스에 걸렸어.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다 팔았는데 그것도 약값에는 턱없이 모자랐어. 영숙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언니 나 죽나 봐.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12살짜리 애가. 나는 그날 밤 하늘을 보면서 소리쳤어. 왜 이래? 왜 우리만 이래? 근데 하늘은 대답이 없더라고. 영숙이는 보름 만에 눈을 감았어. 관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냥 땅에 묻었어. 우리 엄마가 늦이 나가버렸어. 영숙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약을 못 구해서. 나는 엄마를 부축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어. 나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생겼다고 했어. 근데 마을은 여전히 불안했어. 밤이면 총소리 들리고 아침이면 누가 죽어 있고 우리 집에도 위기가 왔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릴 뻔했어. 이진수가 돈을 댔다는 건 빨갱이 조직과 연결됐다는 증거다. 마을 이장이 그렇게 고발했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장은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어. 나는 면사무소로 달려갔어. 무릎을 꿇고 빌었어.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셨어요. 일본에 맞서 싸우셨다고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 뒤적이더니 한숨을 쉬는 거야. 증거가 없어. 그리고 요즘은 독립운동가도 조심해야 해. 좌익이랑 연결됐을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어.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역적이 되는 세상. 결국 우리 아버지는 풀려나셨는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 일제시대 때 고문당한 후유증에다가 해방 후 스트레스까지 겹쳤지. 1949년 내가 17살 됐을 때 나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어. 우리 막내 남동생 철수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누가 돌봐줘야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읍내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나갔어.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 월급은 쌀 한 가마니. 주인 집 마님은 엄청 까다로웠어. 이것도 못해. 요즘 애들은 정말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 집에 돈을 보내야 했으니까. 아버지 약과 동생 학비 다 내가 벌어야 했어. 근데 거기서 나는 요리를 배웠어. 김치 담그는 법,
장 담그는 법, 한정식 차리는 법.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기술이 평생 나를 먹여 살렸어. 1950년 봄에는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어. 나도 희망을 품었어. 이제 좀 살아볼까? 근데 그해 6월에 모든 게 무너졌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나는 멀리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서 잠을 깼어. 천둥인가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황급히 뛰어 들어오시는 거야. 전쟁이다. 전쟁이 났어. 마을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소 끌고 닭 안고 도망쳤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부산으로 가야 한다더라. 서울은 이미 뚫렸대. 소문만 무성했지. 우리 가족도 황급히 짐을 쌌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거든. 아버지가 그러셨어. 나는 못 가겠다. 너희들만 가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가야죠. 나는 아버지를 부축했고 엄마도 울면서 매달렸어. 결국 우리 가족 모두 길을 나섰어. 피난길은 지옥이었어. 7월이 떼약볕 아래에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었어. 아기를 업은 여자, 노인을 업은 청년, 다친 다리를 끌며 가는 군인. 나는 아버지를 업고 걸었어. 18살 소녀의 등에 아버지는 너무 무거웠어.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 순덕아, 그만 내려놔. 아버지는 여기 있을게. 싫어요. 아버지 없이는 못 가요. 낙동강을 건너던 날 비행기가 날아왔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어. 나는 아버지를 감싸고 물속에 엎드렸어. 살려주세요. 제발 기도했지. 기도가 통했는지 우리는 살았어. 근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아기를 안고 쓰러져 있었어. 나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부산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 걸어서 기차에 매달려서 트럭에 얹혀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판자촌이 산비탈에 가득했어. 우리도 판자 몇 장 주워다가 집을 지었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런 집.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1950년 9월에 돌아가셨어.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셨어.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고 그러셨어. 순덕아, 너는 강한 아이다. 살아남아라. 꼭 살아남아서 행복해져라. 나는 대답을 못했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어. 관도 못 해드렸어. 그냥 판자에 싸서 공동묘지에 묻었어. 나는 그날부터 진짜 어른이 됐어. 18살 나이에. 부산에서 나는 미군 부대 세탁소에서 일했어. 군복 빨래하는 일. 하루 종일 빨래하면 손이 짓무르고 비누 때문에 피부가 갈라졌어. 근데 돈을 줬어.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어. 거기서 나는 한 남자를 만났어. 김태준. 같은 동네 피난민이었는데 부두에서 막리를 했어. 키가 크고 얼굴은 못생겼는데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줬어. 국밥 한 그릇이었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었거든. 순덕 씨, 나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그렇게 물었어. 청혼 같지도 않은 청혼이었지. 근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좀 더 나을 것 같았어. 1951년 봄 우리는 결혼했어. 주례도 없고 하객도 없었어. 그냥 동네 반장한테 신고하고 국밥 한 그릇씩 먹고 끝. 신혼여행은 판자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그해 겨울 처세가 생겼어. 배가 불러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 전쟁 중에 애를 낳는다는 게. 1952년 봄 아들을 낳았어. 남편이 광수라고 짓자고 했어. 빛, 광자, 물수자, 광수. 애를 안고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어. 이 애를 어떻게 키우지? 밥은 먹일 수 있을까? 근데 동시에 다짐했어. 이 애는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이 애는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 세탁소 일 끝나고 밤에는 미군들 양말 깁는 일도 했어. 남편은 부두에서 밤낮으로 일했고 1953년 7월 전쟁이 끝났어.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며 울고 웃었어. 나도 울었어. 근데 기쁜 울음인지 슬픈 울음인지 모르겠더라고. 전쟁은 끝났는데 우리 삶은 끝나지 않았거든.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근데 마을은 다 타버렸더라고. 우리 집도 논도 다 없어졌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어. 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판잣집을 지어서 살고 그 사이에 애들이 계속 태어났어. 1954년에 둘째 아들 철수, 1956년에 셋째 아들 영호, 1959년에 막내딸 미숙이, 삼남 일녀. 내 식구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어.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품팔이 나가고 나도 일했지. 애들 업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라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생기고. 근데 우리 같은 농촌 사람들한테는 아직 멀 이야기였어. 돈을 벌어야 했어.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밥 먹여야 하고. 그래서 나는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어. 인형 눈 붙이는 거, 박스 접는 거 뭐든지 했어. 공장에서 자재를 갖다 주면 집에서 만들어서 다시 갖다 주는 거지. 인형 눈 하나 붙이면 1전, 박스 하나 접으면 2전, 하루 종일 해야 겨우 몇십 전. 근데 그것도 돈이었어. 그 돈으로 쌀 사고 애들 공책 사주고 밤에 애들 재우고 나면 나는 호롱불 켜놓고 새벽까지 일했어. 손가락이 굳고 눈이 침침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 남편이 말렸어. 당신 그만 좀 쉬어. 몸 버리겠어. 근데 나는 쉴 수가 없었어. 쉬면 애들이 굶는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이쁜 손녀야, 너는 이 할미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알아? 할미는 그때 내가 쉬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웠어. 근데 참 이상하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할미는 안 쓰러졌어. 사람이 참 강하구나 싶더라고. 1965년 우리 큰아들 광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어. 그때 학비가 너무 비싸서 나는 고민했어. 학교를 보낼까 말까?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공부는 시켜야지. 우리처럼 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더 악착같이 일했어. 낮에는 남의 집일 도와주고 밤에는 부업하고. 우리 집은 그때 방 2칸짜리였어. 그 좁은 방에서 6 식구가 살았어.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공간도 없고 물도 없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 한 장 덮고 6 식구가 붙어 잤어. 여름에는 더워서 마당에서 잤고. 그때 내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혼자 계실 수 없어서 모셔온 거지. 시어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우셨어. 며느리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맨날 그러셨어. 나는 참았어. 그냥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 청소하고 새숨을 떠다 드리고 아침밥 차려드리고 그러고 나서야 애들 챙기고 내 일하러 가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 어느 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서 울었어.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나는 나를 위해 뭘 했나? 나는 언제 행복할까? 근데 금방 그 생각을 지웠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는 엄마고 며느리고 아내니까. 197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 애들이 크고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어. 광수가 첫 월급 타서 집에 가져왔을 때 나는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둘째 철수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갔어. 장학금 받아서. 나는 철수가 대학 합격증 가져왔을 때 그 종이를 붙들고 울었어.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라니. 셋째 영호는 군대 갔다 와서 회사에 취직했고 막내딸 미숙이는 결혼해서 시집갔어. 1980년 어느 날 내 자식이 다 모였어. 큰애가 엄마 이제 그만 일하고 쉬세요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때 처음 생각했어. 아, 이제 좀 쉴 수 있나. 근데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 평생 일만 했는데 갑자기 손을 놓으니까 허전하더라고. 1982년에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 뇌출혈이었어. 병원에서 한 달을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 반신불수가 됐더라고. 평생 건강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나는 그때부터 남편 수발을 들었어.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 나는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대답했어. 근데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 밤에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면 나는 부엌에 나와서 혼자 울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좀 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이 오면 나는 또 일어났어. 남편 간호하고 밥하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1992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고생 많았어요 라고 했어.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허전했어.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잖아. 근데 동시에 생각했어. 이제 나는 뭐 하고 살지? 다행히 애들이 잘 컸어. 큰아들 광수는 회사에서 과장까지 됐고, 둘째 철수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 됐고, 셋째 영호는 자기 사업 시작했고,
딸 미숙이는 아이 셋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 손주들도 하나 둘씩 태어났어. 처음에는 손주 하나였는데 어느새 7명이 됐어. 손주들이 놀러 오면 내가 밥 해주고 과자 사주고 용돈 지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할머니 최고 하면서 좋아해.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어. 컴퓨터라는 것도 생기고 휴대폰도 생기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다 가르쳐줬어. 둘째 아들 철수가 미국에서 돈을 보냈어. 엄마 편하게 사세요. 나는 그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했어. 방도 늘리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처음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화장실에서 씻었을 때 나는 울었어.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구나. 요즘은 복지관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 나이는 이제 90이 넘었는데 아직 정신은 멀쩡해. 가끔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대를 이겨냈어요? 나는 그냥 웃어. 어떻게 이겨낸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살았어. 살아야 했으니까. 우리 고운 손녀야. 할미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너를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야.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할미 같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람들이 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할미가 못 산 만큼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돌이켜보면 참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해방 맞고 전쟁 겪고 가난과 싸우고 나는 나를 위해 뭘 했나 싶기도 해. 평생 남들 위해서만 살았잖아. 부모 위해서,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시어머니 위해서. 더럽다는 생각도 들어. 내 인생이 뭐였나. 근데 그래도 잘 살았어. 이만하면 잘 산 거야. 내 새끼들 잘 키웠어. 하나도 굶기지 않고 하나도 배우지 못하게 하지 않고 정과 하나 없이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어. 손주들 잘 컸어. 한 놈은 미국에서 의사 됐고 한 놈은 변호사 됐고 다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약하지 않았어. 쓰러질 뻔했지만 끝까지 안 쓰러졌어. 울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안 울었어. 그게 엄마고 그게 여자였어. 우리 시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세상이 우릴 꺾으려고 했지만 우린 안 꺾였어. 흙을 밟고 다시 일어섰어. 진흙 속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났어. 그러니까 이만하면 잘 산 거지. 나는 후회 없어. 꽃이 진다고 봄이 끝난 게 아니잖아. 꽃은 또 피는 거니까. 우리도 그랬어. 쓰러졌지만 또 일어났고 울었지만 또 웃었고 힘들었지만 또 살았어.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기 있어. 90 넘은 할머니가 당신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겪은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녹음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녹음 내내 담담하셨는데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께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